매달 제 딸이 고생하지 않도록 바로 지수카드에 500만 원을 넣었는데 어떻게 감히 그녀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죠? 말해봐. 니들 상상이 가세요.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마취가 겨우 풀렸을 때 시어머니가 제 코앞에 대고 검살은 이라며 역정을 내더군요. 그러면서 에어컨도 없는 다인실로 병실을 옮기라고 강요했어요. 애 낳는데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집안 살림이 거덜나기 직전이라는 게 이유였죠. 고개만 숙인 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아무 말도 없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정말 우리 집이 막다른 길에 몰린 줄 알았습니다. 3년간 의절하고 지냈던 재벌 아버지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 제 피를 얼어붙게 만든 그 한마디를 던지기 전까지는요. 매달 보내주는 생활비 500만 원으로도 부족했니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것을 보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지옥은 가난이 아니라 내 옆자리를 지키던 사람의 배신이라는 것을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식은 질척한 늪을 떠다니는 것 같았다. 숨을 쉴 때마다 아랫배에 흉측한 상처가 당겨오며 불에 댄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제왕절개의 마취 기운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나는 마치 배가 갈라진 생선처럼 무력하게 병상에 누워 몸을 뒤척일 기력조차 없었다. 병실은 숨이 막힐 듯 후텁지근했다. 좁아터진 공간에 6개의 병상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소독약 냄새, 땀 냄새, 다른 병실에서 흘러나오는 음식 냄새가 역하게 뒤섞여 있었다. 이것이 내가 박민호의 아들을 낳고 받은 대우였다. 가장 값싼 6인실, 독립된 에어컨 하나 없는 병실. 지수야, 국이라도 좀 마셔라. 몸에 좋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사포처럼 내 신경을 긁었다. 그녀는 원래 색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낡은 보온병을 열었고 비릿하고 멀건 미역국 냄새가 풍겨나왔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녀가 그 밍밍한 국물을 그릇에 따르는 것을 보았다. 국물 위에는 힘없이 축 늘어진 미역 몇 가닥이 떠다닐 뿐 고기 한 점 보이지 않았다. 이것이 나의 산후 보양식이었다. 대한민국에서 어느 산모가 소고기를 듬뿍 넣은 미역국으로 몸보신을 하지 않던가. 하지만 내 그릇에는 가난과 무성의만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 이 국은... 내가 겨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아이고, 내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야. 시어머니는 즉시 얼굴을 굳히며 침대 옆 협탁에 그릇을 쿵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 줄 알아? 너는 친정도움도 없는 주제에 우리 민호 혼자 광화문에 있는 그 작은 회사에서 그깟 월급 받으려고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아? 너 애 낳는 것 때문에 집안이 거덜나게 생겼다고. 이 입원비가 하루에 얼마인 줄은 알아? 보아하니 회복도 거의 다 된 것 같으니 내일 당장 퇴원 수속 밟아. 집에 가서 산후조리하는 게 돈 아끼는 길이야.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정확히 내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친정 도움도 없는? 그렇다. 나는 친정이 없는 사람이었다. 3년 전 나는 당시만 해도 가진 것 없던 박민호와 결혼하기 위해 HK건설 회장인 아버지와 의절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가난한 결혼 생활도 두 사람이 마음만 합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순진하게 믿었다. 하지만 지금 이 값싼 병상에 누워 소고기 한 점 넣는 것조차 아까워하는 이 미역국을 마시며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있었다. 나는 구석에 앉아있는 남편, 박민호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는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선택했던 남자였다. 지금 이 순간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 화면 위에서 빠르게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이. 시어머니의 막말도, 나의 고통도, 아이의 울음소리도 그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나는 절망감에 눈을 감았다. 이것이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얻은 결혼 생활이었다. 자기 어머니가 나에게 가하는 폭력을 침묵으로 묵인하는 남자. 민호야, 너도 지수한테 한마디 해라. 우리 집 지금 정말 돈 없다고. 저렇게 엄살 좀 그만 부리라고 해. 어느 여자가 애 낳는 게 지옥문 통과하는 것 같지 않다더냐? 지 혼자만 유별나.
시어머니는 쉬지 않고 떠들어댔다. 민호는 마침내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이 서려 있었다. 엄마, 그만 좀 해. 그는 내게 다가왔지만 나를 본 것이 아니라 보온병을 힐끗 쳐다봤다. 국이 왜 이렇게 멀겋지? 내 마음에 희미한 희망이 타오르려는 찰나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야, 이놈의 자식아. 너까지 나한테 불만이야? 내가 새벽같이 시장 가서 사온 미역으로 아침 내내 끓인 거라고. 소고기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 내 마누라는 직장도 없이 놀고 온 식구가 너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아껴 쓰지 않으면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소리야? 민호는 즉시 꼬리를 내렸다. 그는 목을 움츠리며 다시 구석으로 돌아가 앉으며 중얼거렸다.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는 다시 휴대폰에 코를 박았다. 내 심장은 그 순간 차가운 바닷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았다. 나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정신적 고문과 가난이 주는 굴욕까지 견뎌내야 했다. 나는 심지어 내 지난 선택이 천하의 웃음거리가 아니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삐걱거리던 병실 문이 밖에서 거칠게 열렸다. 문 앞에는 평생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서 있었다. 그는 몸에 딱 맞는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머리카락은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겼으며 그의 뒤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명의 남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그저 거기에 서 있기만 했는데도 오랜 세월 최상위층에 있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위압감이 시끄러운 병실 전체를 순식간에 잠재웠다. 나의 아버지 HK건설의 회장 이정태였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비좁고 지저분한 이 병실을 훑었다. 내 침대맡에 놓인 멀건 미역국을 지나 마침내 종이처럼 창백한 내 얼굴에 멈췄다. 그의 미간이 순식간에 찌푸려졌고 그의 눈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시어머니와 민호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도 몰랐다. 민호는 너무 놀라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렸고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나뒹굴었다. 아, 아빠, 나는 몸을 일으키려 애썼지만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우리는 3년이나 만나지 못했다. 나는 아버지가 나를 뼛속까지 미워하며 영원히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빠른 걸음으로 내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내 복부의 거즈와 초췌한 모습을 보더니 분노로 목소리를 가늘게 떨며 말했다. 이게 박민호가 너한테 해준다는 생활이냐? 이런 곳에 묵게 하고 이런 걸 먹여? 그의 시선이 칼날처럼 얼어붙은 민호와 시어머니에게 향했다. 장인어른? 민호는 말을 더듬으며 일어섰지만 감히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시어머니도 정신을 차렸는지 얼굴에 아첨하는 듯한 미소를 잔뜩 머금고 바닥에 행주를 주우며 말했다. 아이고, 사돈어른,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서 앉으세요. 어서요. 저희가 요즘 집안 형편이 좀 어려워서 지수한테 잠시 미안하게 됐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아버지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내가 매달 5일 지수 통장으로 정확히 쏴주는 500만 원으로도 생활이 안 되더냐? 500만 원. 머릿속이 dwing하고 울리며 하얗게 비었다. 무슨 500만 원. 나는 그런 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다시 민호를 쳐다봤다. 매달 500만 원이요. 나는 모기 소리만큼 작은 목소리로 되물었다. 아버지는 내가 못 들었다고 생각했는지 정장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민호의 발치에 던졌다. 이게 이번 달 은행 송금 명세서다. 내가 너희 결혼을 반대했지만 내 딸이 너 따라가서 고생하는 꼴은 보고 싶지 않았다. 이 돈은 내가 지수에게 주는 화해금이면서 생활비다. 말해봐. 그 돈 다 어디 갔어? 그 순간 병실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나는 박민호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얘졌다. 이마에는 콩알만 한 땀방울이 맺혔고 몸은 주체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반응은 더 빨랐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더니 자신의 뚱뚱한 몸으로 벽구석에 놓아둔 가방을 가리려고 했다. 그건 지난달에 나온 신상 루이비통 가방이었다. 우리가 백화점 매장 앞을 지나갈 때 그녀가 평생 저런 가방은 매보지도 못할 거라며 부러운 눈으로 한참을 쳐다보던 바로 그 가방. 알고 보니 못 매는 게 아니었다. 내 딸의 분유값, 내 제왕절개 수술비로 산 것이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내가 가난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궁핍함, 아끼고 아꼈던 식비, 시어머니가 횡령했던 생활비, 민호가 친구에게 빌려줬다며 영원히 갚지 못하던 돈들.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인 거짓말이었다. 그들 가족은 기생충처럼 내 아버지가 준 피를 빨아먹으면서 내 앞에서는 알뜰살뜰한 피해자인 척 연기하고 있었다. 지옥은 가난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이었다. 아버지의 경호원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자 그 강력한 압박감에 민호는 다리가 풀려 털썩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다.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다리를 붙잡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 돈 함부로 쓴 거 아닙니다. 친구가 투자하면 대박나는 아이템이 있다고 해서 돈 좀 더 불려서 지수랑 애기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해주려고 정말 이 집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돈은 잠시 묶인 거고 금방 돌아올 겁니다. 투자, 아버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시베리아의 칼바람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나는 그의 눈물겨운 연기를 보며 마음속이 죽은 듯 고요해졌다. 그가 무릎을 꿇는 순간 바닥에 떨어진 그의 휴대폰 화면이 잠시 켜졌고 알림 메시지 하나가 팝업으로 떴다. 거기에는 선명하게 몇 글자가 적혀 있었다. 강남 클럽 알림, 어젯밤 고객님의 결제 금액은 120만 원입니다. 강남의 클럽, 120만 원의 유흥비. 그것이 그가 말하는 투자였다. 내 심장은 그 순간 완전히 갈갈이 찢겨 얼어붙었다. 나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심지어 복부의 상처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내 앞에 있는 이 남자, 내가 세상을 등지면서까지 사랑했던 이 남자를 평온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사기꾼일 뿐만 아니라 구제불능의 도박꾼이자 배우였다. 아버지는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을 가치도 없다는 듯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깊이 바라보았다. 분노, 죄책감, 그리고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다. 그는 뒤에 선 경호원에게 말했다. 김비서, 제일 좋은 VIP 병실로 옮기고 최고의 산후관리사를 모셔. 지금부터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아가씨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 말을 마친 그는 몸을 돌려나갔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은 채 한마디를 남겼다. 지수야, 아빠가 미안하. 하지만 오늘부터 누구도 널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다. 문이 닫히고 바깥 세상의 모든 것이 차단되었다. 병실에는 우리 세 사람과 숨막히는 침묵만이 남았다. 민호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내가 무표정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는 기어와서 내 손을 잡으려 했다. 지수야, 날 믿어줘.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야. 나는 더러운 것을 피하듯 그의 손을 피했다. 일단 집에 가 내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평온했다. 갈아입을 옷이랑 아기 옷 좀 갖다 줘. 그는 잠시 멍하니 있었다. 내가 미친 듯이 따져 물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자 당황한 듯 했다. 그는 내가 여전히 쉽게 속여 넘길 수 있는 바보 같은 여자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바로 갈게. 기다려. 그는 사면이라도 받은 듯 허둥지둥 일어나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시어머니를 끌고 황급히 병실을 빠져나갔다. 그들이 나가자마자 나는 침대 머리맡에 호출벨을 눌렀다. 아버지가 남겨둔 2명의 경호원 중 1명인 김비서가 즉시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가씨, 무슨 일이십니까? 나는 그를 보며 심호흡을 하고 온 힘을 다해 그 말을 뱉었다.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연결해주세요. 그렇다. 박민호와 시어머니가 아버지가 준 돈으로 사치를 부리면서 나에게는 멀건 미역국 한 그릇만 내놓았을 때부터
그가 내 앞에서 눈물 흘리며 거짓말을 늘어놓는 동안 휴대폰에 클럽 결제 알림이 떴던 그 순간부터 나와 그의 결혼은 이미 죽었다. 이제 단순히 이혼으로 끝낼 일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가장 처참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이 전쟁은 나, 이지수가 직접 시작한다. 지옥 같던 6인실에서 꼭대기층 VIP 스위트룸으로 옮기는 데는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이곳은 조용하고 밝았으며 독립된 거실과 화장실, 그리고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 설계된 항온 항습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다. 전문 간병인이 24시간 대기했고 배달된 미역국에는 부드럽게 푹 고아진 한우가 큼직하게 들어있었다. 나는 부드럽고 편안한 침대에 누워 있었다. 몸의 통증마저 줄어드는 듯 했다. 하지만 이 잠깐의 평온은 오히려 내 머리를 전례 없이 맑게 만들었다. 나는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힘을 비축하고 있었다. 이곳은 나의 안식처가 아니라 나의 작전 지휘 본부였다. 아버지의 일처리는 빨랐다. 다음 날 오전, 서울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인 백승민 변호사가 내 병실에 나타났다. 그는 40대 정도로 보였고 냉철하고 전문적이었다. 이지수 씨, 안녕하십니까? 회장님께 기본 상황은 모두 전달받았습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이혼을 결심하셨고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예정이시죠? 네, 백 변호사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람이 빈털터리로 쫓겨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만들고 싶습니다. 백 변호사는 안경을 고쳐 썼다. 한국법에 따르면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동재산으로 간주되어 균등 분할됩니다. 박민호 씨가 아버님께서 증여하신 금액을 은닉하고 탕진했지만 이 돈이 혼인 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판사에게 재량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를 빈털터리로 만들려면 그의 중대한 귀책 사유를 입증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는 제가 찾겠습니다. 은의 눈빛은 확고했다. 좋습니다. 백 변호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지금부터 몸을 회복하시면서 앞으로의 싸움을 준비하실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사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퇴원 후에는 저희 로펌과 협력 관계에 있는 최고급 산후조리원으로 바로 입소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곳은 보안이 철저하여 모든 방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원하던 바였다. 나에게는 시간이 필요했고 박민호와 그의 어머니의 감시에서 벗어난 공간이 필요했다. 그렇게 하죠에 나는 즉시 동의했다. 그리고 백 변호사님, 믿을 만한 사설 탐정을 고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일주일 후 나는 퇴원했다. 박민호와 시어머니는 병원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할 나위 없이 살갑고 아첨하는 미소가 걸려 있었고 손에는 아기용품이 가득 담긴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마치 이전에 모든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수야, 몸은 좀 어때? 자, 어서 집으로 가자. 민호가 나를 부축하려 했다. 나는 몸을 틀어 피하며 차갑게 말했다. 집에는 안 가. 아빠가 산후조리원 예약해 두셨어.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누구의 방해도 받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고 시어머니도 조급해졌다. 무슨 조리원이야? 그런데 가면 얼마나 비싼데. 집에 와서 내가 돌봐줄게. 아주 포동포동하게 살찌워 줄 테니까. 나는 그녀의 위선적인 얼굴을 보며 실소를 터뜨릴 뻔했다. 나를 돌봐. 멀건 미역국으로? 아버지 뜻이야. 나는 아버지를 방패 삼았다. 아버지가 그러셨어. 만약 너희가 또다시 나를 조금이라도 힘들게 하면 그때는 경찰에 신고하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이 말은 효과가 있었다. 그들은 즉시 입을 다물고 내가 김 비서가 준비한 차에 올라타 떠나는 것을 멍하니 지켜볼 뿐이었다. 차가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 나는 백미러를 통해 박민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아기의 찬 표정을 보았다. 그는 내가 여전히 자기가 주무를 수 있는 물렁한 감인 줄 알고 그저 토라져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그는 틀렸다.
내가 입소한 산후조리원은 강남에 위치해 있었고 보안 수준은 5성급 호텔에 버금갔다. 나는 산후 우울증으로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대며 박민호와 그의 어머니의 모든 면회 요청을 거절했다. 그들은 매일 수십 통의 전화를 걸고 수백 개의 메시지를 보냈다. 내용은 맹세 섞인 사과부터 애틋한 추억팔이, 그리고 아이를 이용한 동정심 유발까지 다양했다. 나는 단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다. 그저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모든 시간을 나 자신의 사업에 쏟았다. 사설 탐정의 일처리는 빨랐다. 일주일도 안 되어 박민호가 투자라는 명목으로 사용한 돈의 행방에 대한 초기 보고서가 내 책상 위에 놓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 돈의 대부분은 여러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로 흘러 들어갔고 나머지는 강남의 고급 바와 유흥업소에서 탕진되었다. 심지어 한 여성 바텐더에게 송금한 기록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가 말하던 투자는 자신의 도박과 외도 사실을 감추기 위한 철두철미한 사기극이었다. 이 증거들이라면 법정에서 그를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을 수 있습니다. 백 변호사가 전화로 말했다. 하지만 그를 빈털터리로 만들기에는 부족합니다. 그가 제기할 수 없도록 만들 치명적인 한 방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 치명적인 한 방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박민호에게 화해 기후 첫 전화를 걸었다. 민호 씨, 어디야? 내 목소리에는 약간의 허약함과 의존적인 느낌을 실었다. 전화기 너머의 그는 즉시 기쁨에 넘쳐 소리쳤다. 지수야, 드디어 내 연락을 받아주는구나. 나 회사야. 회사에서 야근 중이야. 당신은 어때? 아기는 괜찮고. 난 괜찮아. 근데 좀 부탁할 게 있어서 나는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다. 내 차 당신이 가지고 있잖아. 요즘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자동차 보험이 곧 만기라고 하는데 갱신하려면 차량 등록증이랑 차 키가 필요하대. 차 키 좀 가져다 줄 수 있어? 조리원 1층 프런트에 맡겨두면 돼. 그럼. 문제없지. 퇴근하자마자 바로 갖다 줄게. 그는 내가 마음을 바꿀까 봐 두려운 듯 무엇보다 빠르게 대답했다. 30분 후 프런트에서 박민호 씨가 차 키를 맡기고 갔다는 연락이 왔다. 나는 간병인을 시켜 키를 받아왔다. 차가운 차 키가 내 손바닥에 놓이자 오히려 뜨겁게 느껴졌다. 이 위에는 그들 모자에 가장 진실한 민낯이 기록되어 있을 테니까. 나는 미리 준비해둔 노트북과 리더기를 꺼내 블랙박스에 SD카드를 삽입했다. 헤드폰을 끼고 볼륨을 최대로 높인 후 내가 집어냈던 날부터의 영상 파일을 하나씩 재생하기 시작했다. 곧 나는 그것을 찾아냈다. 내가 아버지에게 이끌려 병원을 떠난 후 그 두 사람이 황급히 병원을 빠져나가는 동안의 녹음이었다. 영상에는 차가 병원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화면이 보였다. 겁에 질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먼저 들려왔다. 아이고, 내 팔자야. 깜짝 놀라 죽는 줄 알았네. 그 늙은이가 어떻게 갑자기 들이닥친 거야? 지수랑 의절했다며? 내가 어떻게 알아? 민호의 짜증 섞인 목소리였다. 진짜 재수없네. 하마터면 다 들킬 뻔했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그 500만 원, 진짜 경찰에 신고하는 거 아니야? 신고. 뭘로 신고해? 돈은 지수 통장으로 들어왔고, 우린 부부야? 부부 공동 재산 몰라? 기껏해야 나한테 소리나 몇 번 지르고 말겠지. 민호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유행을 바라는 마음이 가득했다. 그럼 다행이고 다행이라. 시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니 이내 목소리 톤을 바꾸었다. 그 목소리에는 탐욕과 악의가 서려 있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멍청한 년은지 아빠가 돈 붙여주는 걸 진짜 하나도 모르더라. 걔 바보 아니니? 머릿속에 뭐가 든 거야? 예전엔 꽤 똑똑한 줄 알았는데. 똑똑하면 뭐해? 나한테 혼랑쏘가 넘어갔는데 민호는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걱정 마, 엄마. 나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었다. 바로 이 목소리, 이 경멸적이고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 내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그들 눈에는 그저 바보 속이기 게임에 불과했다. 나는 계속해서 들었다. 그 돈, 너 정말 도박빚 갚는 데 쓴 거야?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대부분 갚았어. 이 500만 원으로 전에 졌던 빚 겨우 막았네? 남은 걸로 엄마 루이비통 가방 사준 거잖아. 아이고, 조용히 좀 해. 그 가방 절대 지수한테 들키면 안 돼. 그냥 짝퉁이라고 해. 알았어. 걔 같은 여자는 짝퉁 사줘도 몰라볼걸. 어차피 퇴원하고 나면 내가 무릎 꿇고 울면서 좋은 말 몇 마디 해주면 또 마음 약해질 거야. 그러면 장인어른 쪽에서 돈을 더 줄지도 모르지? 우리 이제 걔를 걸어 다니는 ATM으로 삼으면 돼. 역시 내 아들이 똑똑해. 녹음은 거기서 끝났다. 나는 헤드폰을 벗었다. 세상이 죽은 듯 고요했다.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뿐이었다. 그들 눈에 나 이지수는 그저 머리가 나쁘고 마음대로 속여 이용할 수 있는 걸어다니는 ATM에 불과했다. 나는 이 녹음 파일과 이전의 도박 증거들을 종류별로 저장하고 암호화하여 백 변호사에게 전송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했다. 나는 내 돈 한 푼까지 모두 되찾아야 했다. 문득 무언가 떠올랐다. 결혼할 때 나는 집안과 연을 끊었지만 직장 생활 몇 년 동안 모은 돈 약 3천만 원을 혼수금으로 가져왔다. 그 돈은 당시 민호에 대한 신뢰의 표시로 우리 두 사람의 공동명의 계좌에 넣어두었다. 결혼 후 임신 준비를 위해 일을 그만두면서 그 계좌에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 나는 즉시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다. 계좌 잔액을 확인했을 때 손발이 차갑게 식었다. 잔액 13,500원. 나는 거래 내역을 클릭하여 하나하나 확인했다. 내가 임신 초기였을 때 계좌에서 정확히 3천만 원이 이체된 기록이 있었다. 수취인은 박민재 나의 시동생, 민호의 친동생이었다. 이체 메모에는 대여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었다. 대여. 나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 나는 즉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내 목소리에 적절한 당혹감과 서운함을 담았다. 민호 씨, 방금 우리 예전에 쓰던 공동계좌 확인해봤는데 돈이 없어졌네? 당신 동생한테 이체된 걸로 나오는데? 전화기 너머의 민호는 내가 갑자기 이걸 확인할 줄 몰랐는지 몇 초간 침묵하더니 이내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 그거 말이야? 민재가 전에 작은 사업 좀 한다고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일단 빌려줬어. 다 한 가족인데 뭐, 그래서 당신한테 말 안 했어. 걱정 마. 금방 갚을 거야. 사업. 걔 아직 대학생 아니야. 내가 꼬집어 못했다. 에이, 친구랑 같이 인터넷 쇼핑몰 같은 거 하는 거야? 그냥 소소하게. 당신은 왜 갑자기 그걸 물어봐? 돈 걱정은 하지 말고 나만 믿어. 조리원에서 몸조리나 잘해. 그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나는 휴대폰을 쥔 채 냉소했다. 시동생은 경기도의 삼류대학에서 매일 게임이나 하고 연애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무슨 사업? 이것은 그들 가족이 합심하여 내 결혼 전 재산을 빼돌린 또 하나의 비열한 수작에 불과했다. 그들은 내 돈, 내 혼수금, 내 마지막 자존심까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기들 소유물로 여겼다. 좋아. 박민호 엄마, 그리고 박민호 동생까지. 너희 가족 정말 가지런하기도 하구나. 너희가 그렇게 가족을 좋아하니 내가 너희 가족 모두를 가지런히 지옥으로 보내주마. 나는 은행 이체 기록을 캡처하고 방금 민호와 나눈 통화 녹음 파일과 함께 백 변호사에게 보냈다. 백 변호사님, 증거는 거의 다 모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아주 충분합니다. 이지수 씨, 언제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아직 때가 아닙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은 눈부시게 빛났지만 내 마음은 차가운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냥 법정에 세우는 건 너무 가벼운 처벌입니다. 저는 그들이 가장 화려하고 오만스러울 때 구름 위에서 진흙탕으로 떨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저는 그들이 모든 친척과 친구들 앞에서 명예를 잃고 망신당하는 것을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공개 처형이었다. 산후조리원에서 한 달을 꼬박 채운 후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내가 아이를 안고 한때 집이라고 믿었던 아파트에 다시 들어섰을 때 박민호와 그의 어머니는 전례 없는 열정으로 나를 맞았다. 시어머니는 앞다투어 아이를 받아 안으며 입으로는 아이고 우리 예쁜 강아지를 연발했고 민호는 살갑게 내 손에서 가방을 받아들며 안부를 물었다. 아파트는 티끌 하나 없이 청소되어 있었고 냉장고는 비싼 식재료로 가득 차 있었으며 식탁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그들은 내 앞에서 탕자가 돌아왔다는 감동적인 연극을 펼치고 있었다. 지수야, 예전엔 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귀신에 씌었었나 봐. 저녁 식사 때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내게 참회했다. 맹세할게. 나 앞으로 다시는 그런 쓰레기 같은 짓 안 할게. 꼭 열심히 일해서 당신이랑 아기한테 잘할게. 시어머니도 옆에서 거들었다. 그래, 지수야. 민호 한 번만 더 용서해줘라. 남자들이 뭐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봐, 지금 얼마나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니? 아기를 봐서라도. 나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밥을 먹었다.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이는 것이 마치 소리 없이 우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사실 나는 토하고 싶은 충동을 필사적으로 억누르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눈가는 붉었고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다. 내가 당신을 다시 믿을 수 있을까? 있어. 당연히 있지. 민호는 즉시 손가락 3개를 들어 맹세했다. 내가 또 너를 속이면 벼락 맞아 죽을게. 나는 그의 서투른 연기를 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좋아, 그건 내가 한 말이야.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완벽한 성모 역할을 연기했다.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참고 남편을 용서하기로 한 연약한 아내. 나는 더 이상 500만 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내 혼수금의 행방도 묻지 않았다. 나는 매일 조용히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민호와 시어머니의 요구에 순순히 따랐다. 나의 순종은 그들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들은 내가 다시 자신들의 손아귀에 들어왔다고, 그 바보 같은 여자가 돌아왔다고 생각했다. 집안 분위기는 점차 정상으로 돌아왔고 시어머니는 다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기 시작했으며 민호도 점차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몸에서 나는 술 냄새도 점점 심해졌다. 모든 것이 내 예상대로였다. 그리고 나는 미끼를 던질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다. 기회는 금방 찾아왔다. 어느 날 밤 민호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돌아와 신발을 갈아 신으며 불평했다. 회사 그 김 부장. 최근에 강남에 새 아파트 샀다고 오늘 부서 사람들 전부 집들이에 초대했는데 그 집이 장난 아니더라. 그의 말투에는 질투와 불만이 가득했다. 시어머니가 즉시 다가와 물었다. 강남 아파트. 그거 얼마짜린데? 걔가 무슨 돈이 있어서? 다 마누라 덕이지. 처갓집이 돈이 많아서 그냥 현찰로 사줬대. 어이가 없지? 사람 팔자가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민호는 시큰둥하게 말하면서도 은근슬쩍 나를 쳐다봤다. 나는 물고기가 미끼를 물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아이를 안고 방에서 나와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다. 아빠한테 며칠 전에 전화 왔었어. 거실은 순간 조용해졌다. 민호와 시어머니는 긴장한 채 나를 쳐다봤다. 나는 고개를 숙여 아이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약간의 망설임과 기쁨이 섞인 말투로 말했다. 아빠, 지난번에 있었던 일 때문에 아직도 미안해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한테 보상해주고 싶다고 하셨어. 보상. 어떻게 보상해준대? 민호의 목소리가 변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들의 눈에서 번뜩이는 탐욕의 빛을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아빠가 우리한테 집을 한 채 사주신대. 반포에 새로 생긴 아파트. 명의는 우리 두 사람 공동 명의로. 반포. 시어머니는 소리를 질렀다. 얼굴이 흥분으로 붉어졌다. 진짜야?
지수야. 사돈어른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반포, 서울 최고의 부촌 중 하나. 아파트 한 채 가격은 그들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이 미끼는 그들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응,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줍은 척했다. 그런데 아빠한테도 조건이 하나 있어. 무슨 조건? 하나가 아니라 10개라도 들어줄게. 민호가 조급하게 말했다. 아빠, 지난번 같은 일이 있어서 당신을 아직 완전히 믿지는 못하신데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다. 그래서 이 집이 나중에 완전히 우리 가족 소유가 되고 나도 안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혼인 재산 보충 협의서 같은 걸 작성해야 한대. 그냥 아빠한테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거라고. 그래야 안심하고 집을 우리한테 넘겨주실 수 있대. 보충 협의서. 그게 뭔데? 민호가 미간을 찌푸렸다. 나도 잘은 몰라. 나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다. 백 변호사 팀이 정교하게 작성한 것이었다. 그냥 간단한 서류야. 대충 내용은 우리 두 사람이 혼인 기간 중에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확인하고 앞으로 가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아빠가 이거 우리가 서명만 하면 바로 집 사는 절차를 밟겠다고 하셨어. 나는 서류를 그들에게 건넸다. 민호와 시어머니는 마치 굶주린 늑대가 살코기를 본 것처럼 서류를 낚아챘다. 그들의 눈은 오직 반포 아파트와 공동명의라는 글자에만 고정되어 있었고 서류에 빽빽하게 적힌 법률 조항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까짓 서명 하나 하는 게 뭐 대수라고. 해. 지금 당장 해. 시어머니는 민호보다 더 흥분해서 그를 재촉했다. 민호는 펜을 들고 거의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그의 시선이 협의서 마지막 부분을 스쳤다. 그곳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가정의 화목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쌍방은 향후 혼인관계에서 일방에게 중대한 귀책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배우자 공동재산의 은닉, 이전, 탕진 또는 도박, 외도 등 부부 감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가 있을 시 해당 귀책 당사자는 모든 혼인 재산,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한 분할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며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모든 공동 채무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한다. 하지만 그는 그 내용을 읽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수십억 원짜리 반포 아파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것이 그저 돈 많은 내 아버지가 체면 때문에 벌이는 형식적인 절차라고만 생각했다. 그는 서명란에 박민호 3글자를 날렵하게 적었다. 그 필체에는 미래에 대한 무한한 기대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가 자신의 사형 선고서에 서명하는 것을 보며 입가에 거의 보이지 않는 냉소를 지었다. 나는 서명된 협의서를 조심스럽게 챙기며 그들에게 말했다. 됐어. 이건 아빠한테 보내드리게. 당신들은 그냥 좋은 소식 기다리면 돼.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시어머니는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췄다. 우리 민호는 역시 복이 많아. 좋은 아내를 얻었어. 이제 우리도 반포 주민이 되는 거야. 그들은 곧 벼락부자가 될 거라는 달콤한 꿈에 잠겨 내가 그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연민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마치 거미줄에 단단히 붙들려 있으면서도 눈앞에 먹잇감에 기뻐하는 나방 2마리를 보는 것 같았다. 판은 짜였다. 이제 이 복수극의 클라이맥스를 상연할 화려한 무대만 있으면 되었다. 그리고 그 무대도 곧 마련될 참이었다. 2주 후 시어머니의 환갑잔치가 열렸다. 한국의 풍습에 따르면 성대하게 치러야 하는 행사였다. 예년에는 집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의 생일은 가족끼리 조촐하게 식사하는 것으로 끝났었다. 하지만 올해는 반포 예비 주민이라는 신분이 생겼기에 시어머니는 호텔에서 성대하게 연회를 열어 연락이 닿는 모든 친척을 초대해 제대로 자랑하고 싶어 했다. 지수야, 이번 엄마 환갑잔치는 내가 제대로 좀 준비해야 한다. 우리 반포 사람 체면이 있지. 시어머니는 거만한 태도로 내게 명령했다.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나는 온순하게 대답했다. 나는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연회장을 예약하고
모든 초대장을 발송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시어머니를 위한 깜짝 선물을 준비했으며 연회에서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것이 따뜻한 축하와 축복이 담긴 축수 영상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또 틀렸다. 시어머니의 환갑잔칫날 연회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박씨 집안 친척들은 거의 총출동했고 하나같이 화려하게 차려입고 얼굴에는 아첨하는 미소를 가득 담고 있었다. 아이고, 형님, 정말 복도 많으셔요. 민호가 이렇게 능력있고 돈 많은 며느리를 얻었으니. 맞아요, 맞아. 사돈어른이 반포에 집 사주신다면서요? 세상에, 거기가 반포라니. 민호는 정말 우리 가문의 자랑이야. 앞으로 우리 같은 가난한 친척들 좀 많이 챙겨줘. 시어머니는 새로 맞춘 한복을 입고 주빈석에 앉아 얼굴 가득 웃음꽃을 피우며 사람들의 칭찬을 즐기고 있었다. 입이 귀에 걸릴 지경이었다. 그녀는 때때로 내 손을 두드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게 다 우리 지수 덕분이지. 우리 며느리가 제일 효녀야. 박민호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술잔을 든 채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친척들의 부러움과 질투 어린 시선을 즐겼다. 그는 자신이 이미 인생의 정점에 올랐다고 느끼는 듯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완벽한 며느리처럼 어른들에게 술을 따르고 칭찬을 받았다. 내 마음은 만년빙처럼 차가웠다. 나는 눈앞에 이 추악한 얼굴들을 존재하지도 않는 반포 아파트 하나에 미쳐 날뛰는 그들의 탐욕을 지켜보았다. 연회가 중반에 이르렀을 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무대에 올랐다. 내빈 여러분, 이제 특별한 서프라이즈 이벤트가 있겠습니다. 효심지극한 며느님, 이지수 여사께서 오늘 주인공을 위해 신비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이지수 여사님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속에서 나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나갔다. 나는 우아하고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마이크를 건네받은 내 얼굴에는 격식 있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어머님의 환갑잔치에 참석해주신 친척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 시선은 단상 아래의 모든 얼굴을 훑고 지나가 마침내 박민호와 그의 어머니 얼굴에 멈췄다. 그들은 기대에 찬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며느리로서 저는 어머님을 위해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선물은 우리 가족의 가장 진솔한 삶의 단편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모두 즐겁게 감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을 마친 나는 구석에 있는 스태프에게 고갯짓을 했다. 연회장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거대한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나와 민호의 결혼사진, 아기가 태어났을 때의 사진 등 따뜻한 가족 사진들이 화면에 나타났다. 친척들은 흐뭇한 웃음을 터뜨렸다. 민호와 시어머니의 얼굴에도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그러나 분위기는 급격히 바뀌었다. 스크린에 갑자기 다른 영상이 나타났다. 화면은 다소 흔들렸지만 선명했다. 어둡고 자욱한 연기가 가득한 방 안, 박민호가 도박판에 앉아 충혈된 눈으로 돈다발을 밀어넣으며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이것은 사설탐정이 불법 도박장에서 몰래 촬영한 영상이었다. 연회장의 웃음소리가 뚝 그쳤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이게 뭐야? 저거 민호 아니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박민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는 벌떡 일어나 나를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지수, 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꺼. 나는 그를 무시했다.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다. 화면이 바뀌고 강남의 고급 유흥업소들에서 극은 카드 명세서가 나타났다. 눈이 휘둥그레지는 금액들이었다. 그리고 곧이어 음성 파일이 흘러나왔다. 그 멍청한 년은 지 아빠가 돈 붙여주는 걸 진짜 하나도 모르더라. 걔 바보 아니니? 시어머니의 악독한 목소리였다. 똑똑하면 뭐해? 나한테 혼랑쏘가 넘어가는데? 이 500만 원으로 전에 졌던 도박빚 겨우 막았네. 남은 걸로 엄마 루이비통 가방 사준 거잖아. 박민호의 의기양양한 목소리였다. 어차피 퇴원하고 나면 내가 무릎 꿇고 울면서 좋은 말 몇 마디 해주면 또 마음 약해질 거야.
우리 이제 걔를 걸어 다니는 ATM으로 삼으면 돼.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가 호텔의 최고급 음향 장비를 통해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선명하게 퍼져나갔다. 한마디 한마디가 박민호와 그의 어머니의 뺨을 후려치는 날카로운 손찌검 같았다. 연회장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친척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경멸적인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봤다. 방금 전까지 아첨하던 얼굴들은 이제 충격과 혐오로 가득 차 있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하얘지고 다시 파랗게 변했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아 나를 가리키며 입술을 파들파들 떨 뿐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이지수. 이 미친년, 박민호는 마침내 상황을 파악하고 미친 야수처럼 내게 달려들었다. 내 손에 들린 리모컨을 빼앗으려는 심산이었다. 하지만 그가 다가오기도 전에 연회장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냉정한 표정의 남자 몇몇이 들어섰고 그 선두에는 백승민 변호사가 있었다. 그의 뒤에는 제복을 입은 경찰 몇 명도 함께였다. 그들은 곧장 박민호에게 다가가 그를 막아섰다. 백 변호사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연 회장의 모든 하객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지수 씨의 법률 대리인 백승민 변호사입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내 넋이 나간 박민호를 향해 낭독했다. 박민호 씨, 제 의뢰인 이지수 씨는 지금 이 시간부로 당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당신은 혼인 기간 중 이지수 씨 명의의 개인 재산 총 1억 8천만 원, 매월 500만 원, 3년간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악의적으로 탕진하여 절도죄를 구성합니다. 또한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사실을 허위로 꾸며 이지수 씨의 혼전 재산 3천만 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이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고소장 사본이니 수령하시고 서명하십시오. 박민호는 완전히 정신이 나간 채 횡설수설하며 변명했다. 아니야. 우린 부부야. 부부 사이의 돈이 어떻게 절도가 돼? 그 돈은 장인어른이 우리 생활비로 준 거라고. 백 변호사는 냉소했다. 박민호 씨, 법률 상식을 좀 아셔야겠습니다. 그 돈은 매번 이정태 회장님께서 이지수 씨의 개인 독립계좌로 직접 송금하셨으며 증여 대상이 명확합니다. 이지수 씨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리고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신이 기만적인 수단으로 이 자금을 취득하고 사용한 것은 이미 완벽한 범죄를 구성합니다. 저희는 모든 은행 거래 내역과 당신의 소비 기록을 증거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며 또 다른 문서를 꺼냈다. 그리고 이혼 재산 분할에 관하여 백 변호사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단상에서 내려와 한 걸음 한 걸음 박민호에게 다가갔다. 나는 가방에서 그가 직접 서명한 혼인 재산 분할 보충 협의서를 꺼내 그의 눈앞에 펼쳤다. 이거 기억나? 나는 차갑게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직접 서명한 거야? 나는 그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던 조항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한 글자 한 글자 읽어주었다. 일방에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 재산 분할을 포기하고 채무의 2배를 부담한다. 박민호,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다. 내가 원하던 반포 아파트. 그런 건 처음부터 없었어. 그건 내가 이 협의서에 서명하게 만들려고 내가 던진 미끼였을 뿐이야.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바라보다가 다시 그 협의서를 쳐다봤다. 그의 눈빛은 충격에서 분노로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절망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나는 이미 잿빛이 된 시어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당신이 내 돈으로 산 그 루이비통 가방, 그리고 그동안 나한테서 사기쳐서 받아간 모든 생활비, 내가 한 푼 한 푼 다 계산해서 받아낼 겁니다. 당신 명의로 된 그 낡은 아파트, 아마 빚 갚는 데 써야 할 겁니다. 안 돼. 시어머니는 마침내 무너지며 처절한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았다. 나는 몸을 돌려 넋이 나간 모든 친척들을 마주하고 마이크를 들어온 힘을 다해 마지막 말을 던졌다. 여러분, 흥을 깨뜨려서 죄송합니다.
오늘의 환갑잔치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이 사기꾼 집안과 저 이지수는 이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박민호가 경찰에 끌려가면서 잿빛이 된 얼굴을,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친척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비참한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일말의 통쾌함도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드디어 날이 밝았다고 생각했다. 천지를 뒤흔들었던 그 환갑잔치 이후 모든 것은 파죽지세로 진행되었다. 박민호는 증거가 명백하여 불법 도박, 사기, 절도 등 여러 죄목이 병합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나는 단 한 번도 그를 면회 가지 않았다. 나에게 그 사람은 이미 내 인생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린 존재였다. 시어머니의 말로도 비참했다. 그녀와 민호가 탕진한 거액의 돈과 협의서에 명시된 2배의 채무를 갚기 위해 그녀는 일산에 있던 낡은 아파트를 팔아야만 했다. 그 집은 한때 그녀가 나를 억누르던 자부심의 원천이었다. 집을 팔고 빚을 갚고 난이 남는 돈은 거의 없었다. 한때 그녀에게 아첨하던 친척들은 그들 가족이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전염병을 피하듯 그녀를 피했다.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결국 서울 외곽의 작은 반지하 방을 얻어 허드레실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내 혼수금을 빼돌리는 데 가담했던 시동생 박민재도 연루되어 감옥에 가지는 않았지만 전과 기록이 남고 학교에서 퇴학당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 나는 가장 빠른 속도로 박민호와 이혼 수속을 밟았다. 그가 직접 서명한 협의서 덕분에 나는 내 돈을 모두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아이의 단독 양육권까지 얻었다. 그는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없이 쫓겨났다. 인과응보. 너무나도 빠르고 철저하게 찾아왔다. 아버지는 나와 아이가 평창동 본가로 돌아와 살기를 원하셨다. 나에게 빚진 모든 것을 갚아주시겠다고 하셨다. 나는 거절했다. 아빠, 고맙습니다. 나는 아이를 안고 평온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제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저는 더 이상 아빠의 날개 아래 숨어야 하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나를 바라보셨다. 그 눈빛에는 안도와 함께 뿌듯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역시 내 딸답구나. 무엇이 필요하든 아빠는 언제나 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다. 우리 사이에 존재했던 3년간의 얼음장 같던 벽이 그 순간 완전히 녹아내렸다. 우리는 포옹하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지만 서로를 다시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되찾은 돈으로 명품을 샀거나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지 않았다. 그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은 나에게 인간성의 추악함을 보여준 잔혹한 성인식이었고, 동시에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게 해준 계기였다. 나는 그 돈으로 내 이름을 걸고 지수의 빚이라는 비영리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혼인관계에서 상처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싱글맘들에게 무료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곳이었다. 나는 직접 재단의 이사장을 맡았다. 변호사를 면접하고 사례를 검토하며 모든 지원 회의에 참석했다. 나는 나의 이야기와 경험을 한때 나와 같이 절망에 빠졌던 여성들과 나누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항상 그들에게 말했다. 법은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지혜와 용기는 여러분이 반격할 수 있는 갑옷이에요. 여러분이 잃은 것은 인생이 아니라 그저 잘못된 한 사람일 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나는 점점 더 바빠졌고 더 충실해졌다. 더 이상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시간도 과거의 상처를 되돌아볼 여유도 없었다. 눈물로 얼룩졌던 여성들이 우리의 도움으로 허리를 펴고 어둠에서 걸어나와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전례 없는 만족감과 힘을 얻었다. 내 이야기는 언론 보도를 통해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무 흉악하고 인정사정 없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은 전국 각지의 여성들이 보내온 지지와 격려였다. 내 SNS 계정에는 매일 수천 개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지수 언니, 고마워요. 언니 이야기를 보고 드디어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을 떠날 용기를 얻었어요. 현실 저격수.
이 별명 연니한테 너무 잘 어울려요. 언니, 계속 그렇게 멋있게 살아주세요. 언니 때문에 법 공부를 시작했어요. 저도 저와 제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강한 여자가 될 거예요. 이 따뜻한 말들이 한 줄기 빛이 되어 나의 어두웠던 세상을 완전히 밝혀주었다. 또 다른 주말 오후, 햇살이 좋았다. 나는 이제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아기를 데리고 한강변 잔디밭에서 피크닉을 하고 있었다. 부드러운 바람이 뺨을 스치며 풀향기를 실어왔다. 아기는 까르르 웃으며 날아다니는 민들레 홀씨를 쫓아다녔다. 나는 돗자리를 펴고 직접 만든 김밥과 과일을 꺼냈다. 아들의 순진무구한 웃는 얼굴을 보며 내 마음은 한없이 평온해졌다. 강물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멀리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부드럽고 선명했다. 내 인생도 이 강물처럼 거센 비바람을 겪고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잔잔해졌다. 나는 더 이상 HK건설 회장의 반항적인 딸도 박민호의 어리석고 비굴한 아내도 아니었다. 나는 지수의 빛 재단의 이지수 이사장이고 수많은 여성이 부르는 현실 저격수이며 내 아들 눈에는 가장 따뜻한 기둥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나 자신 이지수라는 것이다. 폐허 속에서 스스로 일어서 자신의 손으로 왕관을 쓴 여왕.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